먼저 그러면은 지금부터 2025년 한국 다큐멘터리 학회 춘계 학술 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상명대학교의 조규현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오늘 학술 대회 주제가 다큐멘터리와 정치인데요.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어떤 시점에서 오늘 학술 대회가 더욱 뜻깊고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면 이제 학술 대회 시작을 먼저 강소영 한국 다큐멘터리 학회 회장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우왕좌왕했습니다. 예. 공간 너무 좋지요. 어리둥절합니다 아직도. 예, 안녕하세요. 2025년 다큐멘터리 학회 춘계 학술대회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성균관대학교 여기가 제일 좋은 룸이라고 하던데요. 이 디지털 시대에 딱 맞는 뉴미디어 특화된 룸인 것 같습니다. 버추얼 라이브, 네, LVS라고 부르는데요. 마침 이 룸 얘기가 나와서 대관을 도와주신 성균관대 프랑스어권 문화융합연구소 박희태 교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먼저 감사 인사 드리고요. 대관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박희태 교수님은 제1대 다큐멘터리 학회 집행부셨습니다. 학회 소개를 조금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 시작했고요. 올해 13년 차 학회입니다. 공백도 있었고 부침도 있었습니다. 근데 4대 저 학회장과 함께 집행부 여러분 불철주야 고민하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작년 춘계 학술대회 OTT 시대의 다큐멘터리라는 주제로 한국 외대에서 열렸습니다. 춘계 학술대회는 멀리 일산에서 DMZ 국제 다큐멘터리와 함께 공동 주최했는데요. 주제는 다큐멘터리와 정책 지원이었습니다. 올해 이 춘계 학술대회는 이 어리둥절 너무나도 멋진 이 룸에서 영상을 한껏 틀면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제를 미리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 시대가 정치의 양극화로 혼란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 능력이 없는 정치 안에서 민주주의는 보이지 않고 갈등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주제를 정치와 다큐멘터리로 잡아봤습니다. 마침 며칠 뒤에 대선이 있습니다. 다큐멘터리가 그 해법을 조금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말씀드린 대로 정치와 다큐멘터리를 주제로 잡았습니다. 자, 그럼 발표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주제를 받고 너무 기뻤는데요. 기조연설은 다큐멘터리란 기록의 힘이다라고 얘기해 주실 기록되지 않는 사건은 기억되지 않는다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해주실 거고요. 발표 1은 새로운 민주주의 원리를 생태계에서 찾았습니다. 생태민주주의는 나무에게 말할 권리가 있다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실 겁니다. 저희 학회가 연년이 매해 현역 PD님을 모시고 발표를 듣고 있습니다. 현역 다큐 PD님. 이번은 KBS 인사이드에 다큐 PD님을 모시고 많이 보셨을 겁니다. 다큐 인사이드 제2부 정치란 무엇인가 의 현역 PD님을 모시고 그야말로 정치란 무엇인가를 들어보겠습니다. 신진 학자님 2분 모셨습니다. 석사생 2명. 과학 영화의 신진대사적 매체성과 다큐멘터리와 이미지의 정치성에 대해서 2분 석사생에게 들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큐 학자이십니다. 대구대 홍유리 교수님께 국내 정치인 다큐멘터리 영화의 등장 배경과 전개 양상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임플란트를 한 지 얼마 안 돼서 발음이 많이 셉니다. 잘 들리시죠?
예, 학회 마무리쯤에 다큐멘터리에서 정치의 이론적 해법을 머리에 담고 떠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학회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신 오늘 고대에서 발표하고 계신 김효은 총무이사님, 아자 총무관사님, 영상팀이자 편집 이사이신 지동용 이사님, 알바분 2분, 그리고 사회자, 발제자, 토론자 여러분, 이 학회를 준비하시고 성사시키는데 감사하고 고생하셨단 말을 드리겠습니다. 자, 춘계 학회 배움의 상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 개사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축사는 한국 독립 PD 협회의 추교진 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독립 PD 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추교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서 축사의 말씀을 드릴 수 있게 해주신 우리 강소영 학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진심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저희 독립 PD 협회를 간략하게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독립 PD 협회는 지상파, 종편, OTT 등 모든 플랫폼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다큐멘터리는 물론 교양, 또 심지어 요즘은 뭐 예능 프로그램까지 또 독립 영화까지 그렇게 제작 전반을 제작을 하고 있는 방송 영상 콘텐츠를 전문적으로 연출하는 PD들의 연대체입니다. 예. 다큐멘터리 분야에서는 방송 다큐멘터리뿐만이 아니라 글로벌한 어떤 그 세계 유수의 다큐멘터리 영화제에서도 수상을 꽤 많이 하고 있고요. 뭐 아시고 계시는 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영화제라든가 또 얼마 전에는 아카데미의 최종 다큐멘터리 그 후보자까지 노미네이트 되는 그런 성과들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세계적으로 K 다큐멘터리가 다시 좀 조명받고 새로운 형식의 그런 다큐멘터리 계속 그 좀 태동되는 그런 선순환을 좀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지금 이제 글로벌 OTT의 대두와 함께 방송 플랫폼들의 어떤 좀 그 현재 상황들이 좋지 않아짐으로 인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다큐멘터리 슬롯들이 많이 지금 방송에서는 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 또 그러한 부분에 천착해서 뭐 지난번에도 학술대회에서 그 방송 그러니까 전체적인 다큐멘터리 진흥과 산업에 관련된 부분도 조명한 것 같은데 그런 계속적인 어떤 학회의 활동을 저희 굉장히 고무적으로 고맙게 감사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예. 이러한 흐름 속에서 어쨌건 한국 다큐멘터리 학회의 학문적 깊이와 사회적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오신 다큐멘터리 학회의 헌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매년 시대를 반영한 뜨거운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해 주시는 그 노력이 오늘날 한국 다큐멘터리가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학술대회 주제인 다큐멘터리와 정치는 정말 매력적이고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꼭 한번 논의가 되어야 되는 그런 주제라 생각을 하고요. 다큐멘터리는 단순한 기록을 넘어 사회 구조와 권력, 정책과 시민의 권리를 비추며 정치적 현실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시선이자 목소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큐멘터리는 사회적 의제를 제기하고 시민의 참여를 이끌며 정책 변화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매우 강력한 도구입니다. 다큐멘터리는 곧 현실을 비추는 거울이자 현실을 바꾸는 힘입니다. 오늘 이 학술 대회를 통해서 그 힘의 본질을 다시금 되짚어보고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다큐멘터리의 방향을 함께 고민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한국 다큐멘터리 학회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의 논의가 한국 다큐멘터리의 미래를 밝혀주는 소중한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추교진 회장님 축사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이제 기조 연설을 듣도록 할 텐데요. 오늘 이제 기조 연설은 심영섭 언론인권센터 이사장님께서 기록하지 않는 사건은 기억되지 않는다. 디지털 플랫폼 시대의 다큐멘터리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심영섭입니다. 예, 저도 이게 기조 발제는 처음이라서요.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그 다른 학회에 원래 참석하기로 돼 있었는데 우리 강소영 교수님께서 또 이런 자리 마련해 주셔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오늘 그 준비한 내용은 그 기록하지 않는 사건은 기억되지 않는다 이런 주제고요. 다큐멘터리와 정치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왜 다큐멘터리가 중요한지, 그다음 다큐멘터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어떤 면에서 그 상징적으로 할 수 있는 그 한 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 제목을 잡았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이제 디지털 플랫폼 중심으로 영상이 소비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뭐 대표적인 게 유튜브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있고 등이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시대에 다큐멘터리가 그 어떤 제작을 위해서 그 어떠한 이제 그 어떤 디지털 환경이 조성되는지, 미디어 환경이 조성되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중심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제가 앉아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발제문은 그 발제 자료집에 있고요. 근데 자료집이 너무 글로 써놔가지고 아마 읽으시기 불편할 것 같아서 제가 그 간단하게 그 파워포인트로 몇 가지 정리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한다는 것은 그 인간이 경험한 사건을 갖다가 그 되새겨가지고 미래에 남겨줄 유산으로 만드는 것이 어떤 면에서 그 우리가 생각하는 기억을 기록한다라는 그 의미일 것 같아요. 기억은 단순한 개인적인 경험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 안에서 형성되고 또 공감된 어떤 집단적인 그 기억일 때 그게 기록으로 남는다고 할 수 있거든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알박스라는 그 학자의 주장이고요. 그걸 제가 간단하게 정리한 건데요. 사회적 관계 안에서 그 형성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기억은 누구나 갖고 있는 것이죠. 자기 개인적인 경험들이 있지만 그게 사회적으로 그 관계 안에서 만들어지고 공유되고 또 하나로서 이제 그 정리될 때, 그때 비로소 기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980년 광주를 갖다가 그 이제 예를 들면 같은 공간이지만 어떠한 사회적 관계에 있었냐에 따라 가지고 공유하는 경험이 다를 수밖에 없었어요. 예컨대 그때 공수부대원으로 광주를 갔다라면 그 사람이 기억하는 광주는 폭도들이 난동을 부리는 그런 거였을 것이고, 또 본인이 받은 명령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모든 게 정당화되는 그런 관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반면에 그 광주에 있던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그 전혀 다르게 그 기억하고 있는 거죠. 특히 그때 그 공권력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공적 폭력에 해당되는 그런 행위가 벌어졌고 학살이 벌어진 것들을 기억하게 되겠죠. 둘의 편차는 상당히 큰데 이런 것들이 나중에 기억될 때, 그리고 기억이 기록될 때는 다르게 전승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그 광주에 파견됐던 공수부대원이 기억하는 그 기록들, 어떤 면에서 공식적인 기록이었죠. 1980년대. 그러다 이게 나중에 그 사회적인 공감을 얻지 못하고 이제 바뀌는 거죠. 2000년대 넘어가면 다른 기록이 되는데요. 이 기록은 결국 공간을 통해서 기록되고 또 동시에 공간을 통해서 의미가 부여된다는 그 특징이 있습니다. 즉 기록된다 하지만 그 기록은 항상 공간과 시간과 공간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만약 공간이 없다라면 그 기록은 그 기억은 이제 그 어떤 면에서 전승될 수가 없는 것이죠. 2024년 이제 작년에 벌어졌던 비상계엄 사태하고 고민해 보면요, 1980년대 광주를 갖다 떠오르게 만드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경험이 교차되는 거죠. 연결되어 있는 그런 지점인데요. 재밌는 건 허위 정보를 무책임하게 그 보도하거나 인용하는 언론과 또 확증 편향을 계속해서 부추겨가지고 어떤 면에서 그 올바른이라는 표현보다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론이 형성되는 과정을 갖다 방해하는 거죠. 이제 특히 이제 집단적인 어떤 그 허위 기억을 갖다 양산하는 그런 그 형태가 발생하는데, 어떤 면에서 그 기존에는 이러한 허위
허위 기억, 어떤 면에서 잘못된 어떤 주장들을 만드는 게 공권력이었다면 이번에는 전혀 다른 형태로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게 특히 유튜브를 비롯한 디지털 공간에서 더 확산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흔히 에코챔버라 부르는 그 반향시 효과라 부르는 것들이 이제 강해지는 거죠. 다시 말하면 확증 편향이 강해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스카이데일리가 양산했던 선관위 중국인 간첩 99인설이죠. 오늘 그 학회를 위해서 지하철 타고 오면서 옆에 앉았던 그 중년의 남성 2명이 하는 얘기가 들었는데 한 사람은 투표를 안 하겠다 하더라고요. 뽑을 후보가 없다 그러고 다른 한 사람은 뽑긴 뽑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심각하다고 하더라고요. 중국인 99명의 간첩에 대해서. 그 얘기를 또 계속 하는 거예요. 뭐 제가 특별히 무슨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한다고 해서 다 바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기억하는 그 이 2024년에 그 12월에 그 순간은 그 선관위가 선거 결과를 조작하기 위해서 중국 기계를 썼고 중국에서 서버를 그 운영하게 했고 또 간첩들이 와서 교육까지 받았다는 그런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자기 기억 속에 남아 있고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걸 기록까지 해준 거죠. 어떤 면에서 언론이 그렇게 이제 현상이 발생한 거죠. 어떤 면에서 그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이러한 일들이 이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 12월 3일에 그 현장을 갖다 기록한 사람들이 있죠. 재밌는 건 그 기록의 현장에서 두 가지의 그 형태가 발생하는데 하나가 뭐냐면 공식적인 기록이에요. 대통령실에서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자기들끼리 찍어가지고 공유한 영상을 그대로 언론이 보도한 거죠. 모든 방송이 동일하게. 거기는 질문도 없고 편집도 할 수 없는 그냥 그대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걸 원했던 거죠. 어떤 면에서 그 공권력은. 반면에 그 거리에서 그 기록된 내용은 전혀 달랐죠. 특히 그 국회에서 이제 있었던 여의도에서 있었던 사건은 그 기록하는 건 결국은 그 영상을 기록하는 기록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 불행하게도 그 방송국 영상 기자들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경우는. 그 현장을 기록한 사람들은 다큐멘터리 PD였고 독립 PD였고 VJ들이었고 그리고 1인 미디어라고 부르는 어떤 면에서 유튜버라고 부르는 우린 그런 분들이죠. 나중에 이제 그 방송사들도 이제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ENG를 설치하고 그 방송을 했지만 그 이전에 담을 넘고 들어가서 계엄군과 어떤 면에서 시민들이 뒤엉켜 가지고 그걸 막는 장면들 그걸 온전히 고스란히 그 기록한 사람들은 사실은 독립 PD들과 VJ들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안에는 또 유튜브라 부르는. 근데 재미있는 건 이 사람들의 그 역할을 과연 혹은 그 직군을 갖다가 정확하게 이 구분해서 명명할 수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유튜브하고 그 순간에 유튜버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1인 미디어라고 부르는 유튜버와 독립 PD와 VJ는 사실 차이가 없었어요. 그냥 실시간으로 계속 방송을 하는 거잖아요. 누구나. 그러면 그런 직군을 구분해 가지고 이제는 그 영상을 기록하는 기록자들을 누구는 다큐멘터리를 기록한 사람이라 보고 누구는 뭐 유튜브를 통해서 수익을 내려고 하는 그런 개인이라고 볼 수 있는가 하는 것도 점점 그 흐릿해진다는 거죠. 이제 그러한 어떤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문제 의식에서 제가 발제를 출발하겠습니다. 이 에코챔버가 발생하는 그 이제 과정에서 사실은 그 미디어 환경 변화가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정보 격차의 발생과 정보 계급화인데요. 정보 엘리트가 있고 정보 페리아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정보 엘리트는 그 글자 그대로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집단이죠. 지식을 많이 갖고 있고 그거를 자기 활용해 가지고 그 자산으로 그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정보 엘리트라면 정보 페리아라는 건 그 정보를 못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빈자들이죠.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한 빈자들이고 그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면 못할수록 점점 더 비난해지는 거죠. 그 격차가 커지는 거죠. 가진 자는 더 많이 갖게 되고 그 덜 가진 자는 더 없어지는 그런 그 결과 발생이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정보 엘리트에 해당되는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가장 그 정보 엘리트라 부르는 사람들이 인플루언서죠. 그리고 이 인플루언서들은 슈퍼챗이라는 어떤 새로운 방식의 그 기부 행위를 통해 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들이고 기부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많은 정보를 이제 생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들이 생산한 정보가 사회적 가치를 반드시 갖고 있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 엘리트가 되려면 진짜 정보를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 정보가 그 생산되는 곳에 접근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죠. 근데 그 새로운 어떤 플랫폼에서의 문제점은 자칭 정보 엘리트라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정보 엘리트가 아니라는 점이죠. 정보를 못 갖고 있는데 남이 생산한 정보를 갖다가 대략적으로 대충 그냥 그 버무려 가지고 마치 자기가 새롭게 그 뭔가를 아는 것처럼 때로는 그 이 캡틴 아메리카라 부르는 사람처럼 없는 정보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게 마치 사실인 것처럼 계속 확산시키는 그런 그 일들이 발생하는 거죠. 우리가 가치를 판단할 때 두 가지의 큰 기준을 얘기하는데 하나가 도덕적 판단 기준이거든요. 도덕적 판단 기준은 글자 그대로 좋다 나쁘다를 우리가 이해할 때 도덕이나 관습이나 윤리적인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하죠. 이건 좋다, 이건 나쁘다라고. 또 하나가 이제 물질적 판단 기준인데요. 이게 교환 가능한지 유통 가능한지에 따라 가지고 시장 가치로 판단하는 걸 물질적 판단 기준이라고 봅니다. 흔히 말하는 경제적 판단 기준이죠. 경제적 판단 기준은 좋다 나쁘다고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면 마약 같은 경우도 나쁘죠. 근데 시장에서 그 필요하면 유통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공식적으로 인정하면 마약 그 약품이 되는 거고요.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마약이 되는 거예요. 불법 의약품이 되는 거죠. 모든 것들은 공식적인 그 우리가 흔히 그 슈퍼마켓에 선반에 그 전시되는 것들을 그 공식적인 어떤 그 허용된 그 상품이라 부른다라면 슈퍼마켓에 들어가지 못하고 음성적으로 유통되는 것들을 우리가 그 불법 유통물이라고 하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 OTT라고 부르는 것들이 그 선반 밖에 있는 것들이거든요. 선반 밖에 있는 물건들을 OTT라고 보통 불러요. 그리고 선반 안에 있는 것들은 그 OTT는 아니죠. 그때는 오버 더 톱이 아니니까 그죠? 그 인더 톱이 되겠죠. 선반 안에 있는 것, 그러니까 규제 안에 있는 것과 규제 밖에 있는 영역인데 물질적 판단 기준은 글자 그대로 이 두 가지를 다 그 판단한다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즉 선반 안에 있는 것과 선반 밖에 있는 것 모두 다 포함돼요. 문제는 예전에는 선반 안에 있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슈퍼마켓 안에 있는 방송사나 공식적인 미디어 안에서 유통되는 것만 우리가 상품이라 불렀어요. 나머지 상품이 아닌 거죠. 그냥 개인적으로 소비하는 그런 정보라고 봤는데 지금은 그런 개인적으로 소비하는 즉 선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슈퍼마켓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공식적인 장에 들어갈 수 있는 정보와 못 들어가는 정보가 같이 그 엉켜가지고 유통이 되는 거죠. 그런 그 공간이 바로 SNS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지금은 더 그 SNS 유통되는 정보가 마치 그 이 가치 있는 것처럼 뭐 가치 있는 것도 있죠. 마치 그게 이제 공식적인 것처럼 그게 사실인 것처럼 유통되는 그런 환경이라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환경 속에서 이제 있다 보니까 이 도덕적인 판단 기준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이런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는 물질적 판단 기준, 즉 얼만큼 잘 유통되고 잘 포장되어 있는가에 따라 가지고 더 많이 그 생산되고 또 거기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슈퍼챗이라는 것들이 쏘아지면서 이게 더 격화되는 이게 어떤 면에서 그 편향적인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희소성과 이제 정비 소비라고 하는데요. 글쎄 파편화된 정보 소비가 이제 더 많이 이루어지는 거죠. 온전하게 흔히 말하는 게이트 키핑이 돼가지고 충분히 고려해가지고 정품으로 만들어진 정보보다는 그렇지 않은 정보가 더 많이 유통되는 그런 환경이 된 것이고요. 또 정보에 소수만 접근할수록 정보 상품은 그 이제 사유재로 기능하게 되는데요. 이게 공공재가 아니죠. 우리가 흔히 정보를 공공재로 하지만 실제로 그 디지털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대부분의 정보는 사유재인 거죠. 그리고 이 사유재를 전락하면서 거기에 소수의 음모론의 형태로 이제 만들어진 상품일수록 더 희소성을 갖고 더 많은 어떤 면에서 소비를 가 이루어지는 형태가 이제 발생하는 것이죠. 뭐 아까 말씀드린 그런 99인설, 간첩 99인설과 비슷한 거죠. 이런 확증 편향과 그 어떤 중거 집단 내에서만 유대감이 그 확대되는 또 심리적인 희소성 때문에 서로가 우리는 이걸 알고 있다라는 그런 나만 알고 있다는 우리만 알고 있다라는 그런 동료의식 같은 게 결합되면서 사회적 단절된 집단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건 단지 그 좌편향 우편향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계속해서 그 속에서만 그 에코챔버 안에서만 계속해서 돌아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그 자신들이 생산한 정보를 가지고 또 다른 그 허위 정보를 가지고 또 다른 정보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허위 정보가 허위 정보를 만들면서 흔히 동종교배라고 하는 그 흔히 그 생물학에서 말하는 그
근친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정보의 근친이 발생하는 거죠. 똑같은 정보가 똑같은 정보를 계속 만들어내면서 실질적으로는 정보 효과가 아무것도 없는 어떤 빈 어떤 그 실제 가치는 비어 있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좋다 나쁘다는 가치는 비어 있지만 계속해서 그 외관은 어떤 외형은 확장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중국인 간첩설을 주장하다가 나중엔 이 사람이 그 허위로 한 얘기라는 것, 맨 마지막엔 사실은 그냥 우파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확증 편향을 좀 더 강화시킬 목적으로 그 사기를 북돋우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게 사기를 북돋우기만 만든 것 치고는 엄청난 그 파장을 일으킨 거죠. 실질적으로 이걸 또 그 받아쓰는 언론사들도 상당히 많았다라는 것이고요. 어떤 일간 신문은 그 한 번쯤은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그런 그 중요한 그 사건이라는 식으로 그 처리한 경우도 있고 심지어 종편에서도 그런 비슷한 논리로 토론이 이루어지기도 했었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었던 사건이에요. 그걸 의사 사건이라고 하는데 발생하지 않은 마치 있는 것처럼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 이제 만들어진 것이죠. 이렇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아날로그 환경과 다르게 디지털 환경에서는 아날로그 환경은 글자 그대로 그 전문가들이 취재를 해가지고 수용자에 전달된 정보까지 완결품을 만드는 게 그 아날로그 환경인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문과 방송의 기존의 역할이 했던 것들이죠. 근데 디지털 환경이 되면 본인이 제작한 것과 남이 제작한 걸 다 혼합해가지고 미디어 믹스가 이루어지는 거죠. 계속해서.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자신이 만든 것이 아닌 남이 만든 것 혹은 그 이용자가 만든 것까지 다 갖다 쓰면서 그걸 가지고 하나의 정보를 그 새로운 정보를 만들 때 실질적인 그 확인하는 과정이 빠진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정보의 그 유의미성도 그게 그 중요하지 않아지는 거죠. 여기에 최근에 이제 AI까지 더하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그 정보의 그 흔히 말하는 그 원천 정보인지 이게 사실인 그 허위인지를 구분하기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까지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또 디지털 환경에서 그 소비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러니까 일정하게 비용을 지불하고 내가 정보를 그 사가지고 소비하는 형태가 아닌 거죠. 이때는 그냥 자신이 갖고 있는 정보 혹은 본인이 갖고 있는 저장된 정보와 또 다양하게 그 제공되는 정보들을 가지고 혹은 지식은 이렇게 설계하는 거라는 어떤 외부의 또 조언을 가지고 그 결국은 그 본인이 이제 스스로 정보 지도를 만들어가는 거죠. 자기 머릿속에. 그러니까 만약 정보 지도를 만들어가는 능력이 없다라면 이 영향력은 다르게 변할 거예요. 어떤 지식을 누군가 설계해준 지식에다가 자기 정보를 계속 집어넣게 되는 거죠. 그게 확증 편향이 점점 늘어나는 형태의 소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런 이야기였고요. 또 이제 뉴스룸이 통합되면서 노동 강도가 점점 심화되는 형태가 발생하죠. 통합 뉴스룸이 도입되면서 실전 기술적 효율성 분명히 극대화되거든요. 극대화되는데 이런 걸 제작해야 될 사람들의 어떤 창의성과 독립성이나 저널리즘 윤리를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거죠. 점점 위축되고 변질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가는 건데요. 또 물리적으로 수행하기 힘든 정도의 어떤 업무량과 또 수입에 대한 압박을 받게 될 수밖에 없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뒤에 이제 그림을 제가 그렸는데요. 이 그림은 아마 제 생각에 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좀 흐릿하게 나오네요. 예전에 종이신문만 만들었던 거죠. 그리고 인터넷에서 이제 온라인신문만 만들었던 거예요. 또 방송은 방송만 만들었던 건데 이제는 한 기업이 전체를 다 하고 있잖아요. 어쩌면 종합 편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종이신문에서 생산한 그 정보를 가지고 인터넷 신문에서 또 그 정보를 가지고 어떤 면에서 계속해서 그 재생산하죠. 거기에 방송에서 또 이제 토론이라는 이름을 활용하게 되고 또 최근에 와서는 방송사마다 그 뉴스룸을 갖다가 여러 가지 형태로 쪼개가지고 채널을 만드는 거죠. 10여 개까지 만들고 어떤 데는 막 40개씩 만들고 한단 말이죠. 근데 거기서 유통되는 정보는 새로운 정보가 아니에요. 그 어딘가에서 만들어졌던 정보를 점점 가공하면서 점점 커진 것들이죠. 이 종편이 특히 심하죠. 그 어떤 면에서 그 지상파 방송사들이 되게 보수적이라 가지고 이런 부분에 투자를 안 한다면 종편 같은 경우는 여기에 더 많은 투자를 하게 되죠. 문제는 이쯤 가게 되면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정보가 본래 원천 정보에서 얼만큼 더 부과된 어떤 면에서 그 논평인지가 명확하지 않다라는 거죠. 더 심한 경우는 거의 90%가 논평이고 한 10% 정도의 정보를 가지고 계속해서 그냥 시간을 갖다 버는 거죠. 목적은 하나밖에 없죠. 슈퍼챗을 얼만큼 얻느냐예요.
모든 방송사가 실제로 그 유튜브에서 혹은 온라인 공간에서 그 동영상을 갖다가 그 유통시키면서 버는 광고 수입은 미미해요. 광고 수입으로 뭐 100만, 200만을 그 확보해 가지고 얼마의 광고 수입을 얻었다고 하지만 전체 운영하기 위해 투여한 비용에 비하면 광고 수입은 더 적은 거죠.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슈퍼챗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특히 흔히 말하는 그 확증 편향을 점점 그 가속화시켜주는 그런 그 스타, 예를 들면 진행자가 있거나 스타 기자가 있거나 혹은 그런 아나운서가 있다라면 그 사람이 엄청난 돈의 그 슈퍼챗을 가져오는 거죠. 이제 결국은 이 슈퍼챗에 그 매몰돼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 생태계 자체가 망가지는 구조인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 재밌는 건 종이신문은 나름대로의 어떤 자기의 그 전체적인 게이트키핑 과정이 있어가지고 정보를 생산하고 그거를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만드는 과정이 있는데 지금은 역으로 가는 거죠. 우리가 의제 설정을 얘기할 때 고려대 김성태 교수가 그 하신 연구에 보면 역의제 설정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역의제 설정이 무슨 얘기냐면 오히려 이쪽에서 만들어진 게 마치 사실처럼 또 종이신문에 실리는 거예요. 스카이데일리가 그런 경우였고 뭐 일간지가 그런 데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그 정보는 허위예요. 허위고 발생하지 않은 사건을 가지고 마치 발생한 것처럼 이제 역으로 의제가 그 전달되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또 역으로 의제 전달된 의제는 다시 의제가 돼가지고 이 미디어 플랫폼 영역으로 오는 것이죠. 그럼 점점 슈퍼챗은 늘어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슈퍼챗을 쏘는 사람들이 그 소비하는 그리고 본인들이 얻는 정보는 사실 다 비어 있는 거라는 거죠. 의사 사건이 대부분이에요. 유사한 일이 유사하지도 않아요. 그냥 의사예요. 없는 그 허위 사실이 허위 정보를 계속해서 사실인 양 믿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치 있는 정보는 점점 희소해지는데 또 정보 격차는 많이 발생을 해요. 즉, 내가 어디서 들었는데 내가 아는데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많아지는데 실제로 가치 있는 정보는 점점 적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주장하는 건 실제로는 그 발생하지 않은 사건인 경우가 많은 거죠. 또 거기에 이제 규제의 비대칭성이 있고 책임을 회피하는 문제도 발생을 하는 거죠. 전통적인 매체들은 신문이 됐든 방송이 됐든 그 어떤 내용에 대한 심의가 존재하고 이게 작동을 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나머지 영역, 디지털 플랫폼에서는 작동하지 않거든요. 규제가 없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게 이러한 어떤 그 어떤 면에서 책임지지 않고 정보의 진위 자체도 책임지지 않으면서 제3자에게 떠넘기는 나중에 이런 어떤 것들이 고착화되는 구조가 고착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저널리즘 품질의 어떤 그 시장 변화인데요. 전통적인 아까 말씀드린 그 정보 유통의 방식이 이제는 그 많이 바뀌어가지고 효율성 중심으로 가게 되고 어떤 면에서 그 미디어를 운영하는 기업들은 이제 그것이 공영방송도 마찬가지예요. 다 효율성이에요. 다 없애버리기 시작하는 거죠. 다큐멘터리 대표적이죠. 다큐멘터리 제일 먼저 없애죠. 우리가 그 미디어 경제학에서 가장 많이 하는 그 농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건 이제 그 학회 같은 데서 가끔 이제 선생님들이 하시던 그 농담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농담을 안 하는데요. 예전에 했던 그 90년대 유행했던 농담이 뭐냐면 그 가게가 어려워지면 제일 먼저 끊는 순서가 있다 그래요. 그게 신문이라 그래요. 제일 먼저 신문을 끄고 그다음에 우유를 끊는데요. 뭐 그 순서가 있는데 가장 먼저 끊는 게 신문이에요. 우유를 끊고 그다음에 뭘 끊을까요? 페이티비를 끊어요. 어찌됐든 페이티비 좀 늦게 끊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쭉 간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지금은 아마 마지막에 끊는 게 유튜브가 아닐까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게 곧 자기에게는 중요한 내가 유일하게 세상과 연결되는 통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결국 거기에 효율성을 맞춰가지고 뉴스를 제작하고 정보를 제작하는 그런 형태로 미디어가 지금 진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치 있는 정보 대신에 취합된 정보 어떤 면에서 카더라라든지 누군가가 많이 그 클릭을 유도해가지고 거기서 슈퍼챗이 왔다 갔다 하는 정보에 다 매몰되게 되고 거기에 쫓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비용으로 많은 정보를 집적해가지고 그거를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어떤 면에서 공공적인 가치는 없더라도 최저 공급을 하더라도 어찌되었든 그 많은 경제적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식으로 기업들이 진화하고 있다는 거죠. 대부분의 미디어 기업은 그 경제적으로
비용을 최소화해가지고 보다 많은 수익을 얻는 데 목적을 두는 것이죠. 또 그러다 보니까 그 제일 효율적인 방법은 뭐냐면 하나의 그 정보를 가지고 다양한 플랫폼에서 활용하는 방법이거든요. 그 흔히 말하는 통합 뉴스룸이죠. 그러면 통합 뉴스룸을 담당하는 이제 조직에서는 그 조직을 운영하는 그 뭐 보도국장이나 편집국장들은 1인 다역을 하면서 동시에 그 속에서 그 일을 하는 기자나 PD나 혹은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영상 기록자나 모두에게 그 효율성을 그 강요하게 되고 또 본인들이 무조건 어떤 면에서 원하는 것들을 가져오게 만드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이게 창의적이고 상당히 그 바람직하고 우리 사회에 필요한 정보라고 생각해가지고 제작하고자 하는 기자나 PD나 영상 기록자의 주장은 관심이 없는 거죠. 뭐라든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건 우리 조직이 지금 필요한 정보는 이것이기 때문에 그걸 생산하라고 요구하게 되고 생산하지 못하면 이제 무능하다는 얘기 혹은 다른 일을 하게 돼버리는 것이죠. 또 기술적인 조건도 있는데요. 기존의 어떤 우리가 레거시라 부르는 신문과 방송에 종사하는 그 종사자들은 본인들이 배운 기술이 본인들이 이제 그 수습 때부터 배워왔던 기술들이 여전히 최고의 어떤 면에서 저널리즘을 실천하는 기술이라고 믿고 있어요. 근데 디지털 환경에서는 그게 최고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방식으로 이제 바뀌어야 되는 거죠. 예컨대 국회에서 국회의장이 12월 3일 날 국회 담을 넘어서 의장실에 들어가는 상황이면 카메라 기자도 넘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ENG 카메라 가지고 못 들어간단 말이죠. 그 안에. 못 뛰어 들어가요. 그 안에는. 그럼 누가 들어가냐? 그래서 독립PD들이 가는 거고 VJ가 간 거거든요. 왜냐하면 뭐 그건 6mm든 뭐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요. 혹은 뭐 우리가 고프로 하나만 들고 가도 되는 거잖아요. 그 순간에서는요. 근데 그러한 어떤 이제는 더 이상 그 직역을 나눠 가지고 나는 이 역할을 하고 또 누구는 다른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술적인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는 그런 제작 방식을 따라가는 거죠. 물론 그 장점이 있어요. ENG의 장점은 그 요번에 아마 여의도나 이런 데 이제 가보신 분들은 느끼시지만 사람이 일정하게 그 다중이 몰린 상태에서 통신사가 그 이 대역폭을 늘려주지 않으면 모두가 먹통이 되는 거죠. 유튜버도 유튜브를 못하게 돼요. 전송을 못해요. 휴대폰도 안 터지죠. 그럴 때 방송은 쏠 수 있거든요. ENG는 방송차를 가지고 쏠 수가 있어요. 유일하게. 근데 그거는 그때만이 갖고 있는 장점이고요. 나머지 기동성이나 혹은 현장성은 여전히 그 작은 카메라를 들고 다니는 다큐멘터리 제작자들이 더 효율성이 있는 것이죠. 또 하나가 이제 그 받아쓰기하고 다운표인데요. 창의적인 생산 대신에 외부의 정보를 복제하고 또 책임을 회피하는 방식의 그게 여전히 남아 있는 거죠, 우리한테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받아쓰기보다는 현장을 그대로 중계하고 또 다운표보다는 자기 주장을 많이 하는 그 유튜브를 비롯한 어떤 새로운 디지털 플랫폼에서의 제작자들이 더 선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어떤 주장들이 어떤 면에서 그 시원하고 듣기도 좋은 거죠. 본인이 원하는 얘기들도 해주고 다양한 분야에서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패하게 되는 것이고요. 특히 디지털 플랫폼에서는 상업주의가 지배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일한 정보를 가지고 계속 동종을 그 재생산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의사 사건을 계속 확산시키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고요. 그러니까 없는 사건인데 마치 있는 것처럼 나중에 있게 돼요. 특히 연예 뉴스가 그렇죠. 없는 것도 만들어가지고 있게 만들고 나중엔 그 사람이 자살할 때까지 몰고 가는 거죠. 이러한 일들이 그 발생하는 것들이 결국은 철저하게 상업화된 그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고요. 또 무규제 상태이다 보니까 원칙 같은 게 작동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제가 시간을 많이 쓴 것 같아가지고 이제 뒤에 이제 그래서 기록을 어떻게 했나를 가지고 이제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뭐 박진우 교수가 쓴 논문에 있는 것들을 인용했는데요. 언론은 기억의 수단이자 사회적 고발의 도구로 기능해야 하고 억압된 기억을 다시 공론장에 소환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리하면 이거는 그 언론은 결국 우리가 기억하는 경험한 기억들을 갖다가 그 사회적 도구로서 그 기록하는 거죠.
기록하고 그게 다시 공론장에 소환돼 가지고 어떤 면에서 역사적 경험을 서로 집단이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우크라이나의 그 빅토리아 로시나 기자의 그 삶에 대해서 좀 쭉 그 살펴봤어요. 로시나 기자가 원래 그 인터넷 방송사에서 근무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 제일 큰 방송사 중에 하나였는데 그때 전쟁이 일어나면서 그 러시아군이 그 점령한 지역에 계속 혼자 들어가서 기록한 거예요. 그 학살을 갖다가. 그러다 체포돼 가지고 쫓겨난 게 아니고 체포돼 가지고 포로 교환된 막 교환된 거예요. 그렇게 꽤 여러 번을 갔다고 하더라고요. 맨 마지막에 이제 체포돼 가지고 혹독한 고문을 당하다가 이제 결국은 그 처참하게 이제 학살을 당해요. 나중에 이제 그 시신으로 돌아오는데 그 어떤 면에서 공적 기억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누군가는 기록해야 되기 때문에 들어간 것이죠. 재밌는 건 로시나 기자가 근무했던 방송사에서 로시나 기자가 또 들어간다 그러니까 계약을 해지해버려요. 해고시켜버려요. 우린 책임 못 진다라고. 그래서 인터넷 언론사와 계약을 맺고 그 외국 그 언론사 두 곳과 이제 계약을 맺어 일종의 그 통신원 계약을 맺고 들어가가지고 이제 결국 희생을 당하거든요. 2024년부터 25년까지 이제 지금 계속 일어난 일들의 기록자들 중에 방송사 소속의 영상 기자들도 있지만 오히려 VJ하고 독립 PD, 1인 미디어가 주로 주요한 기록자로 이제 행동을 했죠. 그 역할을 했고 현장 취재의 어떤 구조와 맞물려 가지고 어떤 면에서 그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 방송사의 그 어떤 그 로고를 붙이고 특정 지역에 못 들어가요. MBC 기자가 그 예를 들면 그 탄핵 반대하는 집회에 갔다가 쫓겨날 수 있죠. 반대로 TV조선 기자가 탄핵을 탄생하는 데로 가면 결코 그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구조가 돼버린 거죠. 철저하게 어떤 면에서 그 양극화된 그런 환경에서 공식적인 어떤 방송사의 기자로서 어떻게 뭘 할 수 없는 그런 구조가 형성이 돼버리는 거죠. 거기에 이제 많은 그 독립 PD들이 그 활동을 했고 1인 미디어가 특히 활동을 많이 했죠. 근데 서부법원 그 사건에서도 보면 국가 폭력에 대한 영상은 모자이크 없이 방송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 국회의사당에 들어간 계엄군은 얼굴 그대로 그냥 그 중계가 됐어요. 근데 서부법원은 그 폭도거든요. 폭력을 행사했는데 얼굴 다 모자이크 처리하느라고 되게 고생들 많이 했더라고요. 그게 영상 기록자의 어떤 사회적 보호 수준과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국가 폭력에 대한 기록을 할 때는 국가가 소송을 할 수가 없어요. 해당 기자나 독립 PD나 누구에게. 근데 민간 폭력에 대해서 그 기록하다가는 소송에 계속 휘말리는 거예요. 그럼 계속 법원에 가기 귀찮으니까 그냥 계속 다 그냥 치려버리는 거죠. 그냥 편하니까요. 어떤 면에서 그 아직까지 합의 안 된 영역이 있는 거죠. 그런 영역들은. 근데 우리나라만 유독 그런 것 같아요. 다른 나라에서 예를 들면 시위대나 혹은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죠. 대선에 불복해가지고 결과에 불복해가지고 미 의사당을 점령할 때 그 난동을 부리는 사람들 얼굴은 다 나갔어요. 전 세계로 나갔잖아요. 그건 모자이크 안 했거든요. 근데 우리만 유독 그러고 있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억의 방식 또 사회적 보호 수준이 너무 다르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 과대 그 대표되어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가 이제 1980년대 광주를 기록한 그 영상 기자들을 쭉 찾아보니까 한국 기자는 TBC 당시에 동양방송 기자 한 명이었는데 그 영상은 못 나갔어요. 못 나가고 나머지는 다 외신 기자들이었고 외신에서 이제 보도가 됐던 거죠. 이건 우리 한국 언론의 어떤 구조적인 한계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 위험한 취재, 위험한 기록, 그 영상을 기록하는 것에 대해서 그 어떠한 가산점도 주지 않아요. 특히 독립 PD들이 더 심하죠. 독립 PD들이 그 무언가를 기록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해외 분쟁 지역을 간다든지 혹은 그 어떠한 그 예를 들면 뭐 일본의 그 후쿠시마 원전에 대한 취재를 한다고 하더라도 보호받지 못하는 거죠. 본인이 알아서 본인은 보호해야 되고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면 그냥 본인이 그냥 감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근데 이때 그 1980년대 광주에 있었던 그 외신 기자들은 거의 다 그 스트링어예요. 본사에서 그 파견한 기자도 있지만 대부분 다 자유계약직으로 영상을 찍어서 보낸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들을 보호해주는 그런 문화가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이게 어떤 면에서 그 2024년 내란을 기록한 그 독립 PD나 VJ나 1인 미디어도 아무런 보호가 없었고요.
저임금에다가 고위험에 노출된 상태고요. 특히 지적재산권에 대한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JTBC만 해도 내란 관련된 그 서부법원 그 폭동 때 기록을 한 건 독립 PD였죠. VJ였잖아요. 그 안에 들어간 2명의 VJ였는데 영상을 못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VJ 영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들의 정규 뉴스에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활용할 수 없는 거죠. 그건 이제 그다음부터 지적재산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문제들은 그 다른 데서도 발생하는데요. 실제로 그 MBC도 그곳에 들어갔던 사람은 독립 PD였죠. MBC가 들어간 게 아니거든요. 못 들어갔잖아요. 밖에서 두들겨 맞았죠. 다른 방송도 아예 들어갈 생각도 안 했던 것이고요. 그러면 이 지적재산권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이제는 해결이 돼야 되는 거죠. 독립 PD가 찍든 VJ가 찍든 이른 미디어가 찍든 방송사가 만약에 계약을 맺어가지고 누군가에게 일을 준다라면 그 지적재산권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표준 계약서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아직 그런 것도 없는 거죠. 여전히 그 쉬쉬하는 거죠. 왜냐하면 영상 기자만이 당연히 그 뉴스에 나가는 영상을 찍을 수 있다는 생각이 아직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상 기자 찍지 않은 나머지 화면은 뒤에 그냥 VJ 누구라는 이름만 그 이니셜만 집어넣고 끝내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정당하게 서로 저작권을 갖다 그 주장할 수 있고 정당하게 같이 제작한 것들을 기록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돼야 되는 거죠. 그 또한 이제 그 극한 현장에서 영상 기록자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이게 참 쉽지 않은 거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요. 무엇보다 이제 단순한 기술자가 아니라 이제 역사의 담지자라고 할 수 있거든요. 어떤 면에서 이제 영상을 기록하는 사람들은 이 루크나 로시나 기자처럼 실제로는 그 단지 영상만 찍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가 기획해서 취재하고 그리고 그거를 검증하고 거기 영상을 같이 만드는 어떤 면에서 완제품을 만드는 사람들이거든요. 이제는요. 그리고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에서는 더 이상 뭐 영상을 찍는 사람과 글을 쓰는 사람과 뭐 아나운서가 구분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독립 PD들이 했던 역할이 이제는 그 아주 당연한 일상이 돼버린 것이거든요. 그러려면 이 다큐멘터리 제작하는 이제 제작자들은 영상 기록자이자 동시에 기획자이고 모든 걸 본인이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워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예전처럼 직군을 나눌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이제 그 다큐멘터리 제작하는 사람은 기획부터 촬영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그 편집까지 모두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따옴표에 갇힌 영상 기록자라고 했는데요. 유대인 문제에 대한 연구 해결이라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베를린의 반제라는 그 호수가 있어요. 그 옆에서 이제 회의가 열렸어요. 히틀러가 중심으로 해서 그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예루살렘의 아이시만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배석을 해요. 아이시만은 그 계급이 중령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본인은 무슨 장군쯤 알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 회의에 배석도 아니에요. 배석이라는 건 최소한 그 히틀러가 앉아 있고 장관들이 있고 뒤에 옆에 있는 게 배석이고 이 사람 밖에 있었어요. 그냥 수행원이에요. 밖에서 앉아있던 수행원인데 자기가 반제에 있었다는 걸 가지고 엄청난 자긍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할 때 이스라엘 재판관들이 당신이 뭘 했냐니까 나는 명령대로 했고 나는 시키는 대로 다 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이제 허영심을 갖다 자극해요. 어떤 허영심을 자극하냐면 넌 반제 회의 때 뭐 한 것도 없으면 무죄겠네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화를 내는 거죠. 내가 반제 회의에서 배석한 사람이라고. 난 그만큼 국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 사람이라고 하니까 거기서 이제 그 어떤 면에서 그 밟은 거죠. 지뢰를 아이시만이. 그러니까 자기는 전범이 된 거예요. 그래서요. 근데 이걸 버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중요한 일을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나를 갖다가 마치 한낱 그 잡범처럼 취급하는 게 그 기분이 나빴던 거죠. 결국 사형당하는 이유는 그 허영심 때문에 죽어요. 그걸 이제 물론 악의 편법성이라는 개념은 좀 다르긴 한데 그 아이시만이 사형당한 가장 큰 이유는 허영심이에요. 1인 미디어들이 그 유튜브를 비롯한 디지털 플랫폼에서 그 활동하는 상당수의 그 본인 스스로 이제 그 인플루언서라고 부르기도 하고 본인 스스로 어떤 면에서 독립 뭐 기록자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그 독립 PD들도 있고요. 근데 이 슈퍼챗이 그 쌓이고 본인이 어떤 일정하게 그 어떤 영향력을 그 얻는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허영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세상의 모든 걸 만들고 있고 내가 세상을 이끌어간다는 어떤 허영심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허영심이라는 걸 가리킬 필요가 있는 거죠. 그 아이들의 꿈이 그 유튜버잖아요. 대통령이 아니고 더 이상. 근데 유튜버가 되더라도 아이시만과 같은 그 허영심에 빠져서는 언젠가는 그 도태되는 거죠. 그 영상 기록자는 아이시만과 같은 어떤 그 허영심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상을 통해서 기록한다라는 그런 기록자가 갖고 있는 역할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인지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뭐 저널리즘 윤리와 뭐 4가지 조건이 있다고 하는데요. 보시면 다 이제 아시는 내용인데요. 결국은 그 능력과 전달하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 이해하는 능력도 있어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게 사회적 지향일 거예요. 내가 기록하는 것이 무엇이고 이게 어떻게 사회적으로 기억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자기의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록되는 것은 왜곡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명확하게 인지한 상태에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야 하는 것이죠. 허위 정보에 대한 구분도 중요하죠. 허위 정보에 대한 구분도 중요하고 또 무엇보다 이제 그 허위 정보를 어떻게 걸러낼 것인가 하는 실천적인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억을 기록하는 것 그게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분들의 이제 역할인데요. 가장 중요한 건 왜 기록하는지, 그다음에 내가 기록한 것이 결국 역사에 남는다라는 것들. 그러면 결국 역사에 남는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공감한다라는 것이거든요. 사회적으로 공감하고 사회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들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그런 어떤 시선을 키울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 좋은 기조 강연으로 학술대를 빛내주신 심영섭 이사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